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에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사전처분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그런데 사전처분이라는 용어부터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사전처분이라는 것은 가사소송법에서 인정되는 것인데요. 통상 가사사건에서는 일반 사건하고 달리 당사자라든가 기타 관계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요. 그들 사이에 이해와 감정이 얽혀서 사연이 복잡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재판이 확정이 되거나 혹은 조정이 성립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에 비해서 임시적인 처분을 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가사소송법은 제62조에서 가사사건의 전반에 걸쳐서 재판 전 또는 조정 전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바로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사전처분이 무엇인지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실 것으로 짐작이 되는 보존처분, 즉 가압류 가처분과 이 사전처분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사전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효력은 어떤 것인지 그에 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사전처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전처분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지만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사사건 중에는 재판이나 조정을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 가처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어떤 임시적인 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 중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사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그들 사이에 이해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서 사연이 복잡하고 또 재판의 확정이나 조정이 성립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임시적인 처분을 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제62조에서 가사사건의 전반에 걸쳐서 재판 전이라든가 또는 조정 전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아는데요. 소위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존처분과 사전처분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보면 사전처분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신청 발령을 비교해보면 사전처분은 본안 제기 후 사건 종료 전에만 신청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상의 보존처분은 본안 소송 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처분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발령이 가능하지만 민사집행법상의 보존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발령할 수 있는 점이 차이입니다. 또한 사전처분의 본안사건은 가사소송, 가사비송, 조정신청 사건 등이지만 민사집행법상의 보존처분은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합니다. 그리고 사전처분의 대상은 상대방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이지만 민사집행법상의 보존처분의 대상은 본안사건의 상대방인 점에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처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을 할 수 있지만 민사집행법상의 보존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이 가능하며 사전처분의 경우에는 본안법원, 처분법원, 집행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모두 같지만 민사집행법상의 보존처분의 경우에는 본안법원, 가처분법원, 집행법원이 구별됩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대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민사집행법상의 보존처분에는 집행력이 있고요. 사전처분에는 담보공탁이 필요 없지만
민사집행법상의 보존처분에는 담보 공탁이 필요합니다. 처분의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전처분은 특정 행위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인 처분과 관계인의 감호, 양요, 기타 적당한 내용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처분이 가능합니다. 용어가 다소 어려우시라 생각되지만 후에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상의 보존처분의 경우에는 법률상 적극적인 처분도 가능하긴 하지만 가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인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기는데요. 바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소극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사전처분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원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상의 보존처분은 불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아직도 생소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다음에는 사전처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보실 텐데요. 딱딱하지만 느껴지셨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남편 갑은 44세의 직장인으로서 최근 급한 성격과 잦아진 음주로 인해 성격이 매우 폭력적으로 변했는데요. 더욱이 자신보다 8살이 어린 아내 을에 대한 의처증 증세도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또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다니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아내 을, 7살 된 아들 정과 3살 된 딸 무에게 폭언과 폭력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내 을은 36세의 전업주부로서 반복되는 남편 갑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유 없는 남편의 의처증 증세와 위와 같은 남편의 폭력에 더 이상 견디다 못해 자신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헤어지기로 결심하여 얼마 전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친정오빠가 사는 경기도 분당에 잠시 피신 중입니다. 아내 을은 혹시라도 남편이 친정집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 염려하고 있으며 이혼 소송을 시작한 이후로는 남편 갑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 을과 친정오빠 병의 대화를 들어보실까요? 마음 편하게 있어라. 별일이야 있겠니? 오빠, 요즘 그 사람 술만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엄마 걱정하시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혹시 그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까 봐 걱정이에요. 여기 있는 거 알면 난리가 날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휴, 어머니께는 일이 정리될 때까지만 당분간 비밀로 하고 네 올케한테도 단단히 일러놨으니 김서방이 너 여기 있는 거 눈치 못 챌 거야. 염려 마. 애들도 이제 지들 아빠가 무섭대요. 그건 그렇고 쓸 돈도 한 푼 안 준다면서. 참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에휴, 이 사람 겪어봐야 한다더니. 내일 잘하는 변호사 만나서 어쩌면 좋을지 상의하기로 했으니 너무 마음고생하지 말고 어서 자라. 네, 고마워요, 오빠.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들이 술을 먹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협박을 한다면 아내와 자녀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사전처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사전처분의 형태를 보면서 이 사례의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의 변경, 물건 처분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요. 부부 간의 부양, 협조, 생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에서 부부 재산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수익금의 소비를 그만하고 보관을 명하는 것, 현재 관리자인 부부의 일방에게
재산의 일반적인 처분을 금지하는 것. 후견인, 유언 집행자의 해임 사건에서 그 해임 대상인 후견인, 유언 집행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것.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압류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사전 처분의 하나로 가능하지만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과 달리 집행력은 없습니다.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이 가능한데요. 부부 간의 재산 분할, 상속 재산의 분할 사건에서 분할 대상인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는 처분, 관계인에게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 또 기여분의 결정 사건에서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이 있는데요. 청구인이나 후견인이 될 사람으로 하여금 미리 사건 본인을 정신병원 등에 감금, 요양하도록 하는 것. 친권 상실 선고 사건에서 친권자의 친권 행사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선임하여 대행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취지를 어떻게 적는지 그 예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사건, 부양에 관한 사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있으며 신청 취지를 보시는 것과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적당한 처분에는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사건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 본인의 재산상 행위에 그 재산관리인의 후견 또는 보조를 받도록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전처분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여기에서 열거되지 않은 형태의 사전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신 사례에서는 과연 어떤 형태의 사전처분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사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내와 친정오빠가 남편의 폭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남편에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사전처분을 법원에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에 남편이 아내와 자녀에게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사전처분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가능합니다.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법원의 적극적인 운영의 묘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사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각 사정에 맞는 가장 적절한 처분을 명하여서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전처분의 효력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은 사전처분에 대해서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사전처분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절차 보장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과거 사전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소극적이었을 때에는 본안사건이 종료되기만을 기다려야 했고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보다 종료되는 데 시간이 더욱 오래 걸려서 신청인들의 권익보호에 미흡하지 않았었나 생각됩니다. 사전처분은 2000년부터 2010년경까지 거의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전처분 건수 중 상당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에서 담당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인용 비율은 매년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42%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 사건에서 취하를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상대방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인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발령하는 사전처분은 별도의 사건 기록으로 합천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로 사건 수와 인용률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사전처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잘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제할 집행력이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고 단지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향후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이 되고 법원의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아주 좋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